예, 오늘 첫 인터뷰는 이번 주에 저희가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죠. 새 정부에 바란다. 이번 주 출범한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 협치의 국회의장으로 단연 손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전 국회의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뉴스쇼 출연을 위해서 지금 밤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어제 밤 비행기 탔죠. 네.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 그런 만큼 귀한 말씀, 또 피와 살이 되는 쓴소리들 해주셔야 될 텐데, 우선 윤석열 정부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을 좀 보자면,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 그래. 0.73%포인트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점도 특이하고, 근데 의회마저 여소야대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야,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정치 영역이라는 게 그간 살아오신 그 검찰의 영역과는 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요. 예. 그 정치라는 것은 역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또 이 대화와 타협이 바로 정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어떤 분들은 예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치의 예술. 그만큼 타협하고 소통하고 설득해내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대통령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실 테고요. 그 뭐 협치 하는데 이게 좀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는 과거 대통령들 중에 누가 협치 잘했는가 그 한 분을 좀 뽑아주신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 사람만 꼽는다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시고요. 제가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 이전에 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도 그런 대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예. 잘해 나가셨다고 봤죠. 김대중, 노태우 두 분. 어떤 뭐 떠오르는 장면이 좀 있으세요, 의장님? 그 뭐 특별히 떠오른다기보다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아주 의외의 인물, 그러니까 상대방 당의 그렇죠. 인물을 한 그런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비교적 아주 순리대로 풀려고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한 그런 장면들이 있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선 후에 2달 정도 행보를 보면 물론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지금 뭐 시작입니다만 당선 후 2달간의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협치의 자세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이르죠. 조금 더 두고 보죠. 뭐. 조금 네. 이르지만 네. 당선인 시절에도 좀 야당 지도부도 좀 만나서 이렇게 뭐 식사도 좀 하시고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좀 나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허.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 당선되고 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았고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화로라도 그런 행동을 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보죠. 이 협치라는 게 대통령만 손 내밀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상대인 물론이죠. 야당도 협치를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야당은 어떻게 협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뭐 답이야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야당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 야당이 그 발상의 전환을 좀 해줘야 되고요. 과거에 또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 예. 특히 최근에 그 금수환박법을 밀어붙이는 것까지 봤을 때 예. 그런 자세로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당연하죠. 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내밀어야 그러니까 된다. 늘 국민을 바라보는 보통 이제 눈높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한 40~50%의 국민
그건 아니거든요. 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은 예. 전 국민을 예.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 팬덤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큰일 난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양당이 다 그렇게 가는 걸로 보이세요? 원로 정치인 눈에 보시기에? 특히 그것이 현재의 야당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심하다고 보죠. 네. 아, 자기의 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기울인다. 거기에만. 자, 그러면 지금 정치판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진단해 보죠. 일단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했습니다. 총리 인준은 표결도 못했고 장관도 어제 2명 더 임명을 해가지고 18개 부처 가운데 9곳 임명했어요. 가까스로 이제 절반 임명 한 채 출발.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 상황. 그렇죠. 그렇죠.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 알면 제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그러나 상황을. 세상의 만사는 다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들 하셔야죠.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힐 때는 물밑으로 끊임없이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소통해야 된다. 사실 강대강으로 부딪히자고 따지면은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렇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부터라도 예. 직접 국회의장에게도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야당 지도부도 들어오라 해서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야 됩니까? 직접? 집무실이건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 지금 구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청와대로 치면 네.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예전에 그러고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십시오. 뭐 이렇게 자리도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즉석으로.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과거에 그분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네. 조금만 가슴을 열면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의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아하. 굉장히 불가능한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대통령이 됐겠느냐. 그 시대적인 소명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이죠.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정말 최고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제로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게 가능성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통 큰 정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통 큰 정치면서 또 세세해야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국민에 대한 어떤 사랑, 예. 나라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함께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야당의 그 입장도 이해하려는 노력.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올바르고 이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반대만 할까? 이럴 것이 아니라 네. 야당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게 6을 넣고 4를 주는 거거든요. 예. 100을 다 가지려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100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서너 개는 주고 5, 6개는 얻도록 하는 6, 7개 얻거나 그러한 정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김보겸, 이상민 다 안 된다고 했는데 5사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이 됐고요. 네. 이제 한 4명 남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동안에 우리 인사청문회 법 자체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자당에서 만든 그 5가지인가 원칙까지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 34명의 장관을 청문회 결과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그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 관계없이 그냥 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은 달라야죠.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그 청문회 결과를 즉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뭐 수석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건
이 지금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정과 정의거든요. 네. 이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반하는 경우에는 아하. 그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죠. 야당이 반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보고 그렇습니다. 자를 사람은 자르고 과감하게 그렇죠.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호영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임명을 안 할 걸로 봅니다. 저는 그 정호용 후보가 저도 의사 출신입니다만 예. 후보가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자진 사퇴를 안 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분도 정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그 아파 찬스라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예.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1030 젊은 세대들 남녀를 불문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아파 찬스나 이런 어떤 불공정한 것이 없는 사회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 기회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정호영 후보자는 그렇고 한동훈 후보자도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청문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보도를 보면 예. 뭐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금수환박법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 금수환박법을 왜 밀어붙였습니까? 무언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나중에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법을 국회법을 선진화법을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동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정의롭게 일을 잘하지 않으면 그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출발선상에서 특별한 하자.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장관 그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그 엄청난 일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하겠지. 임명 안 하겠지 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34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지금 예. 내용을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의 옷을 빨리 벗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급선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검찰 출신 측근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조언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검찰 출신들 뭐 수사관 출신들도 예.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비서실에 6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사실은 좀 과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인성이 제대로 돼 있고 평판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예. 발탁을 해서 예. 쓰면 그 사람은 당연히 충신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다는 것은 뭐냐 뭔가 좀 불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 오른팔이라고 해서 그 사람 쓰지 마라. 같은 검찰이니까 그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로서도. 비서실에 6명 발탁은 좀 과하다고 보시지만 잘못이죠. 한동훈 후보자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 그렇죠. 개인의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그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 뭐 한동훈 후보자 그 정도 선에서 아까 협치, 양보, 조정,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그 정도 선에서 그럼 빨리 어떤 협의를 좀 하고 내각 출범시켜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 의장님은?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에 우선 교육부 장관을 이제 지금 사실 이번에 장관 임명에서도 보면 안배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역 안배, 젠더 안배 또는 대학 출신 대학의 안배. 예. 다양성. 이게 예. 굉장히 사실 중요하단 말이죠. 예. 국민들 하나로 통합해 내는 데는. 예.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문제나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건 정리를 좀 하고요. 거기에는 좀 안배적인 측면에서 배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출범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나는 제가 봐서는 누란의 위기입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이나 국민 부채나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뭐 자살률 지금 출산율은 세계에서 이건 유례를 볼 수 예, 없는 예. 올해나 0.8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런 수많은 난제를 두고 이 지금 야당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저로서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제도 출범할 수 있게 해줘라. 한덕수 총리 옛날에 노태우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신 분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배려한 것이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총리는 예. 총리는 아주 건전한 진보, 합리적인 진보 인사가 있다면 네. 민주당 인사를 모시라. 아, 민주당 인사 쓰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럼요. 저 그 이야기를 했죠. 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예. 그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유튜브에 예, 제가 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는 이제 절충을 한 게 이제 한덕수 이번 그러면 발탁하지 않는가. 정리를 하자면 정 이렇게 의원님, 보죠. 정 의장님 말씀은 일단은 그렇게 출범시켜 놓고 못하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꾸준히 그렇죠. 해라. 비판해라. 그렇죠. 하지만 출발은 하게 해줘라. 그게 그 정도? 의회민주주의의 정도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통령, 여당, 야당에게 건네는 한 줄 조언. 짤막하게 한마디씩 해주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하시네요. 어려워. 자, 우선 대통령한테. 저는 대통령에게는요. 인내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네. 인내하라. 첫 번째도 인내, 두 번째도 인내, 세 번째도 인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당, 국민의힘에게는요. 국민의힘은 지금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 앞에 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라. 일하라. 겸손하라. 자, 끝으로 야당, 제1야당 민주당에게 건네는 조언.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상의 전환을 하라. 발상의 전환을 하라. 그동안에 갔던 방향을 틀어라.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자기 진보 쪽의 대선배들 또 전문가들 모셔서 네. 연찬회를 해서라도 네.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아하. 나라의 미래를 봐라. 국민을 봐라. 예.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가장 협치를 잘했던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손꼽는 분 정의화 전 국회의장 통해서 오늘 우리 새 정부의 성공 안착을 위한 조언들 들어봤습니다. 정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